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1948년 한국이 건국된 뒤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계속 집권을 하죠. 그래요. 그런 와중에 혁명이 일어나서 두 번의 혁명이 있었죠. 한국은 아주 초단기간 내에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몇 가지 실수로 인해서 그래요. 권력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포퓰리즘이 점점 강화된 거예요. 현 시대까지. 계속 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 내지 큰 영향을 받은 이들이 계속 집권을 한 셈이죠. 여당이건 야당이건 할 것 없이. 포퓰리즘의 패단을 좀 알아야 돼요. 민주적 정치를 하다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죠.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좀 자세히 적어놨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근대국가 반발 세력 인사가 집권하며 그래요. 가난과 전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근데 원래 베네수엘라가 지금처럼 가난한 국가였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때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으로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였다. 60년대, 70년대는 그랬죠. 근데 지금 완전 바뀌었죠. 제철소도 있었고 자동차 산업도 있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내수 및 중남미 수출을 담당했다.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산업들이 제법 발전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산업 육성에 실패했고, 그렇죠.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해서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사회주의자인 공산주의 세력 인사죠. 공산주의 세력 인사인 차베스가 집권한 후 산업시설을 국유화한 뒤 산업시설은 거의 생산 중단 상태에 이르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어느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로 겪는 일을 베네수엘라도 겪었죠. 2025년 기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90%가 완전 절대 빈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편없는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960년 이전 한국과 같이 된 것이다. 끔찍한 일이죠. 그 잘 살던 나라가 망가졌어요. 다시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국가를 수립하려고 해요. 몇 년이 더 걸리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또 그동안의 피해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죠. 한때 아르헨티나는 세계 5위권의 GDP를 기록하며 유럽 수준의 생활을 누리던 부국이었다. 산업도 진짜 발전했었죠. 20세기 초반에는 유럽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 농업과 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제철소도 있었고 자동차 산업도 존재했다. 그래요. 르노, 피아트, 포드 등 유럽과 미국계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내수 및 중남미 수출을 담당했다. 1940년 페론이 집권하면서 국가주도의 복지 확대와 산업 국유화가 본격화되었다. 이것도 뭐 페론도 공산주의 세력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국유화를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후 수십 년간 반복된 포퓰리즘 정책과 재정 적자, 외환위기, 부패한 정치 구조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외국 자본을 이탈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IMF 구제금융에 의존하는 경제로 전락했고 계속 아무리 잘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다 보면 결국 다 망가지죠. 그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산업시설은 높은 생산비와 기술 낙후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했다. 2025년 기준 아르헨티나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00%를 넘나들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산, 산업화 시설이 산업 시설이 중단된다. 그러면 이제 농업 중심의 국가가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떻게 살았나요? 한국인들이 빈곤하게 절대 빈곤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필요 없어. 포퓰리즘 해도 돼.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한국도 굉장히 위험해졌죠. 점점 위험해지고 있죠. 포퓰리즘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하죠. 경쟁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산층은 붕괴되었고 국민들은 달러화나 암호화폐로 생필품을 거래하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한때 유럽을 능가하던 아르헨티나는 이제 1960년 이전 한국과 같은 저개발국의 경제 구조로 회귀한 것이다. 그래요. 제법 잘 살고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됐는데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실시되면서 완전히 망가졌죠. 당시 공산주의도 유행했던 거고 사실은.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있었다는 거예요. 1980년에 실시됐으면 전두환이 혁명 안 일으키고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라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1990년 약간 분위기가 달라져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좀 위험이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민주 정치가 실시돼서 한국은 안 망가진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김대중이나 김명삼이나 전부 그 산업화를 반대한 인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약화된 상태지만 포퓰리즘 경쟁이 점점 심화됐죠.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악령이 좀비 시대로 예전에 규정했었다. 2020년에 쓴 글에서 한번 볼까요? 발전된 사회일수록 폭동에서 폭력적 요소가 발전하지 못한 사회에 비해 약화되고 폭동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위라는 표현을 폭동 대신에 쓰긴 하지만 시위의 본질이 폭동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밀란을 좀 합법화해 준 거죠. 일종의 밀란이죠. 폭동을 살펴보면 절대자의 뜻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 폭동 속에서도 어떤 절대자의 뜻이 있다. 실상 절대자나 절대자의 뜻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감춰져 있지 않다. 뜻이라는 게 뭐 별거란 절대자의 뜻이 별거라냐는 거예요. 절대자가 또 뭐 특별한 거냐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일어나는 일은 왜 일어나나요? 절대자의 뜻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섭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섭리를 있게 한 존재가 절대자지 뭐 특별한 거냐는 거예요. 단지 인간들이 삿된 생각에 사로잡혀 절대자와 절대자의 뜻을 스스로 외면하고 보지 못할 뿐이다. 보면 다 있는데 왜 못 보냐? 없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절대자의 뜻을 거슬러 행동하게 되고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며 공동체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왜?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안 보이기 숨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숨을 이유가 뭐 있어요?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민주정치제도에 바탕한 공정실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두환이 또 일정 정도 공정을 실현하려고 했죠. 그 뒤로 무산됐지만.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민주정치제도를 빙자한 악령이 깃든 포퓰리즘 실현이었다. 1987년 6월 폭동을 악령이 깃든 포퓰리즘 실현이 시작점으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따라서 1987년 6월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악령의 좀비 시대인 것이다. 근데 약간 좀 날짜를 바꿀 필요는 있어요. 왜? 바로 실시되지 않았죠. 이때부터 이제
씨앗이 보였지만 노태우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에 매진했잖아요. 정확한 시점을 따지자면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설명을 하겠지만 1987년 6월부터 기조가 바뀌긴 하였지만 노태우가 집권하여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은 지속되어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니 본격적으로 악령의 좀비 시대가 시작된 시점은 김영삼이 집권한 1993년 2월 25일부터이다. 이렇게 날짜를 잡으면 되겠죠. 권력층에서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정책에서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한국에서 집권하게 된 것은 한국인들에게 큰 불행이었지만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며 실상이 드러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전에 실시되었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이들은 말하잖아요. 1980년에 실시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그러면 광주 사태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1990년대 초 러시아는 생필품이 부족해 여성이 스타킹이나 식량을 얻기 위해 성매매를 했고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이 드러나기 전에는 공산주의 국가는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는 가운데 개개인은 풍요롭게 산다고 믿는 이들이 한국이나 전 세계에 제법 많았다. 한국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드러난 실상은 절대 빈곤과 공산당에 의한 인권 유린이었다. 드러나니까 뭐 공산당에 의해서 뭐 인권 유린 당하고 막 가난에 시달리고 뭐 생필품이 없어서 막 성매매하고 뭐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완전히 그 빈곤한 국가들이었더라. 폐쇄된 국가였죠.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모르고 있었을 따릅니다. 그런 거예요.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러지만 뻥인 줄 알았다 이러지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정신적 쇼크를 받겠죠. 포퓰리즘이 실시되어 국가경제가 붕괴되면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여성과 아동들이 피해를 보죠. 아동들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여성들이라고 하죠. 무슨 직장이 없는 곳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중 여성이 성매매하는 것 외에는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나 그랬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자마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여성들이 성매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딴 나라 가서 성매매해서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리는 거죠. 그래요. 직장이 없는 곳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중 여성이 성매매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사실인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늘 일어난다.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책으로 2020년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주변국으로 흩어져 성매매 종사해야 했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족도 죽일 수는 없고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성매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나요? 공산주의 정책도 그렇지만 포퓰리즘 정책이 뭔가요? 비참한 일이 일어나죠. 뭐 성매매만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겠냐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 바엔 죽겠다 이러면서. 그래요. 그럼 그게 어떤 행동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뭐 괜히 좀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재밌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대형 범죄를 저지른 거라는 거예요. 그 대형 범죄죠.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을 고통과 가난에 빠지게 만들고 성매매하게 만들고.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을 막기 위해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윤리를 남겨놓았다.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그 시장과 자본을 파괴해가지고 뭐냐는 거예요. 90% 베네수엘라 보라는 거예요. 90%가 절대 빈곤이 시달리게 되고 그 많은 잘 살던 국가 국민들이 여성들은 이제 성매매하면서 가족을 먹이에 살려야 되고 괜히 교화하거나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제한하거나 파괴하려는 이는 교화하거나 죽여야 하며 그렇죠. 근대국가 수립을 있게 하는 조건들이죠. 그러한 이들로 구성된 집단은 즉각 해산하라.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실상을 좀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야 되는 거지. 보고 또 보고 10번 100번 봐도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이들을 왜 교화하거나 죽이라고 하겠는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삿된 견해에 사로잡혀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바른 견해나 깨달음을 통해 생각을 고칠 수 있으니 우선 교화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생각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 안되면 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단순히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라서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생각 달리 할 수도 있지. 근데 왜 죽이라고 하나요? 그 어떤 범죄보다 중요한 대형 범죄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형 범죄자라는 거죠. 살인죄보다 더 큰 거예요. 수백만 수천만은 절대 빈곤에 시달리게 하고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수백만 명의 여성들을 성매매하게 만들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형벌이 약하냐는 거예요. 우선 교화될 기회를 주잖아요. 가벼운 거죠. 근대국가 반발 세력 인사인 김영삼이 집권하기 전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한 일은 한국에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그렇죠. 붕괴한 것은 한국에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젊은 시절 어떠한 견해를 접하고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사람이 왜 근대국가 수립을 반대했지? 아냐는 거예요. 김대중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이기도 했죠. 그런 이력이 있죠. 아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 사로잡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공산주의 견해를 접하고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발전과 공산주의 국가에서 드러난 실상은 너무 대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에 하고자 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고칠 수밖에 없었다. 왜 기웃고 반대하려고 했느냐. 그 시대 겪으면서 산업화 효과도 직접 봤을 텐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반발하고 그랬냐? 뭐 집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반발했죠. 뭐 포항제철소 설립도 반대하고 경부속도로도 반대하고 왜 그렇게 악착같이 반발했나? 아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국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발전했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훨씬 발전했을 거야. 경제적 편도 실현되고 개인은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반발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80년대 학생들이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됐겠냐는 거예요. 80년대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돼서 다 실상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굶어 죽고 여성들이 몸 팔고 그럼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되기 쉬웠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인사들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집권하기 전에 공산주의 국가가 먼저 붕괴돼 준 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또 군사정부가 또 공산주의 국가 붕괴되는 거 보고 넘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좀 정신 좀 차렸겠지 이러면서. 설마 그러진 않겠지. 또 한편으로는 또 대조가 되니까 우리 근대 국가 수립을 쟤네들이 인정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잘 안 바뀌죠, 사람이. 그 결과를 뻔히 보고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책의 시작. 김영삼은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중시하는 인사는 아니었다. 반발 인사였죠, 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경부고속도로를 파괴해서 다시 농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렇죠, 뭐. 포항제철소 설립, 중화공업 육성 역시 반대했지만 수많은 양질 일자리를 제공하며 성공하였으니 어쩌겠나. 다시 농업국가로 돌아가는 시도를 하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죠. 거기에다가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을 받고 그렇다고 그러한 산업시설을 국유화할 수도 없다. 당시에는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도는 아예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렇게 된 거죠. 공산주의 국가 붕괴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에게는 회복당금 충격이었다. 그런 인사들은 멍한 상태가 되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렇죠.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 중에는 과거를 반성하며 전향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런 실정이었다는 거예요. 붕괴를 보고 막 전향도 하고 또 공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도 전향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멍해지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나름대로 포퓰리즘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약간 공산주의와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어떻게든 좀 비슷하게라도 해보려고 나온 게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유행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때 전향한 인사들 많잖아요. 그때 다 그래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뭐 이재호, 김문수처럼 정치인도 있고 뭐 법민여 사무처장, 민경호도 있고 법민여는 그래요. 그 NLD가 만든 그 주사파 김일성파잖아요. 그런 사람도 정량을 하고 학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차명진 같은 그래요. 그 뉴라이트 운동 이런 거 하고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이 됐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좌파 인사였는데 그래요. 많이 전향을 했죠.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전향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멍한 상태가 돼버렸다.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군사정부가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국가 수립하는데 그거 악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공산주의 국가에 까보니까
이거는 뭐 지옥이더라 이렇게 이러니까 멍한 상태가 되겠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김영삼이 특별히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한다거나 군사정부의 수출 중심의 정책을 바꾼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뭐 새로운 산업을 찾겠다, 어떻게 확장하나, 뭐 그런 걸 일일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 민생을 좀 좋게 나아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포퓰리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사정부는 그런 게 있었죠. 사교육 금지시킨다거나 새마을 공고 만들어서 저리로 대출해 준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김영삼이나 김대중은. 그러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공산주의 국가 붕괴로 인한 충격으로 멍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그 결과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은 그대로 개성되어 실시되었다. 그 다행인 거죠.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지 않았으면 중단시킬 수도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장 때문에. 그게 또 맞다고 생각했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IT 산업 육성 정책 역시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개성되었다. 과학기술청, 상공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정보통신부를 신설했다. 또한 김영삼 정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개발된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술을 국가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했다. 당시 세계적인 추세였던 TDMA 방식 대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독자적인 CDMA 기술을 밀어붙여 1996년 1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 서비스를 개시되었다. 그 이동산업도 개성된 거죠. 개성 발전된 거죠. 노트북 인터넷 사업 육성 정책도 개성되어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광 케이블을 이용한 대용량 전송로 구축은 인터넷 산업 육성에 필수적이다. 그 노트북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죠. 다행히 중단되지 않고 실시됐다는 거예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광 케이블을 전국의 주요 도시와 거점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망으로 포설되었다. 1993년 PC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사용되면서 인터넷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다행인 거죠. 그 인터넷 산업, IT 산업, 이동통신 산업과 그래 인터넷 산업이 육성되면서 또 많은 양질 일자리를 제공했잖아요. 다행인 거예요. 1990년 무렵 상용화된 국가들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다. 그래요. 주로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되었는데 한국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그래요. 개성은 잘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